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독특한 가족 구성원들과 살고 있는 14년차 주부예요. 제가 엄청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태껏 저희 집 같은 구성원은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저희 가족 이야기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 저는 부모님과 2명의 남동생까지 5 식구가 복닥복닥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특출나게 잘난 것은 없지만 장녀로서 부모님 속 안 썩이고 동생들도 다 잘 돌보려 해왔죠. 다행히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금슬 좋은 데다 남동생들도 착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짊어지라고 주지 않았던 부담을 저 스스로에게 주면서 살아왔어요. 가족들 누구도 저의 희생을 바라고 강요한 적 없지만 괜히 혼자 나는 장녀니까 내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니까 라는 강박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곁에 있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이끌고 보다듬고 하지 않아도 남편이 그 부분을 채워주었거든요. 남편과 만나면서도 항상 남편은 제 의지처가 되어주려 했어요. 저도 이제 마음 놓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채진아, 넌 무엇이든 잘해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기특해. 난 네 남자친구지만 네가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 정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는 구석에 있어야 인간미도 있고 그런 거지. 네가 너무 완벽하게 다 해내려고 하니까 내가 삐짓고 들어갈 곳이 없잖아. 이제 나를 좀 믿고 내 곁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지 않을래? 그건 남편의 완벽한 프로포즈였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여러모로 제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가 하는 일을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었죠. 심지어 저보다 나이도 2살이나 어린데 항상 오빠 같은 푸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제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둘이 너무 원하고 있었기에 결혼으로 분위기가 흘렀고 그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유성씨,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라고 해서 어른들이 결혼 날짜를 정해주는 그런 고리타분한 분위기로 만들지 말자고 하시네. 두 집이 가족이 되기로 했으니 축하하는 파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고 하셔. 결혼 날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날 아무 때로나 잡아도 괜찮대. 부모님이 정말 오픈마인드시구나. 그렇게 말해주시니 너무 좋다. 그럼 날짜는 우리가 정하고 어른들이랑 같이 만나는 자리는 먹고 즐기고 떠드는 자리로 조성해볼까? 남편과는 모든 의견이 다 맞았어요. 맞았다기보다 제가 내놓는 것이나 남편 쪽이 내놓는 제안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수용하고 장점만 보려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로 배려하게 되고 한 사람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에 저희 같은 천생연분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는 처음 만났던 10월 10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너무 좋은 숫자라며 기뻐하셨죠. 어머님은 뭐라고 안 하셔? 우리 엄마도 우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셔. 그래도 마음 한켠에 내가 좀 걸리는데 어머님 뵙고 이날 어떠신가요 하고 여쭤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기분 안 나빠하시지 않을까? 아무렴 다 좋지만 채진이 네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진다면 우리 그렇게 하자.
하지만 막상 약속을 다 잡은 뒤 남편은 다른 때와 다르게 약간 초조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성 씨, 왜 그래? 왜 나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얼굴빛이 안 좋은데? 채진아.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뭔데? 말해봐. 사실, 우리 집에 다른 사람도 같이 있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산다고? 그게 내가 여동생이랑 조카야. 뭐? 유성 씨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왜 여태 말 안 했어? 말할 타이밍을 어쩌다 보니 놓쳤네. 미안해. 아니야, 뭐 미안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의외라서. 유성 씨처럼 이것저것 꼼꼼히 다 챙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여동생이랑 조카랑 같이 산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게 정말 미안해. 여동생이 조카를 낳고 이혼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아, 그게 약간 민망해서 말 못했구나? 시집간 여동생이 이혼해서 딸까지 데리고 같이 산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아유,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이혼이 뭐가 흠이라고. 내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거 봤어? 날 아직도 몰라. 그게 좀... 아무튼 미안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머니와 사는 집에 이혼한 여동생이 조카까지 데리고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제 앞에서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기는 했죠. 세상 모든 일을 다 품고 이해할 것만 같은 그가 이혼한 여동생과 그 딸을 흠으로 여기는 것처럼 군이 말이죠. 사실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는 거의 들은 바가 없어요. 여동생과 조카까지 같이 산다는 이번 이야기 말고도 그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어머니와 지낸다 라는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시는지 남편이 성장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결혼 날짜를 빌미로 남편의 집에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드디어 남편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되었어요. 유성씨, 나 예뻐? 채진이는 뭘 입고 뭘 해도 다 이쁘지.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것 말고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냐 이거지. 물론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의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채진입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는데 너무 늦게 인사드렸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주 예쁘고 밝은 아가씨네요. 어서 들어와요. 남편의 어머니는 상당히 미인이셨는데 형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어요. 상냥하고 웃어주시지만 그 크고 깊은 눈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역경을 겪어본 느낌이랄까? 생각해보니 그 느낌은 제가 남편에게 처음 받았던 느낌과 비슷했어요. 또래 같지 않은 이상한 어른스러움과 성숙함이 느껴졌죠. 이미 모든 일을 다 겪어봐서 그 어떤 일이 와도 다 겸허히 수용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머니를 처음 본 인상에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유성 씨가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나? 너무 예쁜 미인이신데 온갖 고생이 얼굴에 다 배어있는 느낌이네. 남편의 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요. 특별해 보이는 장식물 하나 있지 않았죠. 어머니가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집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요. 아, 그런가요? 집에 뭘 요란하게 해놓지 않아 좀 썰렁해 보이나 싶었는데 그렇게 예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스몰 토크에 이어 본격적으로 남편의 어머니에게
주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유성 씨한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아버님 안 계시다는 것도 만나고 1년 있다가 알았으니까요. 독립적인 건가 싶어서 저희끼리 먼저 결혼 날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10월 10일에 하고 싶어서요. 너무 좋은 날이네요. 유성이야 언제나 자기가 알아서 해서 제가 신경 쓰게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 날짜야 두 사람이 좋고 마음에 드는 날짜면 된 거죠. 아,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유성이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네요. 꾸밈 없고 해맑고 당산 채진 씨.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건 많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남편의 어머니는 제게 딱히 궁금한 것도 없는지 빙그레 미소만 지으며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계셨어요. 어머니, 너무 주책 같긴 하지만 저는 유성 씨가 진짜 좋아요. 살면서 유성 씨 같이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넓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그런 분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채진 씨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해심이 많다기보다 워낙 우리가 겪어온 세월이 유난스러워서 그보다 더 이상하고 괴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하면 충분할까요? 이런 말 송구스럽지만 약간 신의 경지에 이르신 분 같아요. 마음으로는 신 못지않게 돌을 닦았죠 뭐. 어쨌든 우리 집에 채진 씨처럼 예쁘고 밝은 사람이 들어오게 돼서 나도 너무 좋네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은 화기애애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저녁 식사를 부랴부랴 차려주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가 하는 요리 맛도 없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지만 집 밖에 나가기 힘든 사정이 있어서요. 차린 건 없지만 좀 들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저도 집밥 좋아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번갈아 가며 저를 귀여워하는 따스한 눈빛으로 쳐다봐 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긴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 차림의 한 여자가 빼꼼하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냅다 밥을 먹고 있는 저희 셋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조용히 좀 하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일어나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수지야,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 집에 손님이 오셔서. 손님이든 말든 정신 사나우니까 조용히 좀 해. 손님 계실 때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선 알았으니까 들어가 있어. 먹을 것 좀 뭐 더 줄까? 여자는 어머니의 질문에도 대답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식사 자리로 돌아온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셨고 남편 역시 살포시 먹던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어두워져서 저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어요. 채진 씨, 미안해요. 많이 놀랐죠? 유성이가 수지에 대해 말을 잘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수지요? 저분이 수지? 아, 그럼 같이 산다는 여동생뿐인가요? 네. 사실 채진 씨가 집에 찾아오기 전에 유성이가 너무 많이 고민하고 또 두렵다고도 하더군요. 여동생 때문에요? 저는 의아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고 남편의 고개는 더 푹 숙여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유성이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나니까 내가 직접 채진 씨한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유성이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유성이는 그동안 채진 씨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던 거고. 부디 이해해줘요.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여동생 방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막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저도 모르게 의자에 바짝 기대앉았어요. 수지야, 유성 오빠랑 결혼하실 분이야. 이렇게 갑자기 네가 얼굴을 들이밀면 놀라시잖아. 얼른 물러나.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채진이라고 합니다. 언니, 도망가요, 빨리. 오빠랑 결혼하면 언니도 죽어요. 네? 무슨 말인지. 저 여자가 우리 아빠도 죽이고 내 딸도 죽였어요. 이 오빠가 죽이는 거 도와줬고요. 언니도 살고 싶으면 빨리 이 집에서 나가요, 지금. 지옥으로 빠지고 싶지 않으면. 수지야, 그만해. 처음 뵙는 분이잖아. 얼른 오빠랑 방에 들어가자. 나, 이 살인자들. 우리 아빠 어떻게 죽였어? 내 딸은. 빨리 여기서 다 말해봐, 이 살인자들아. 남편의 여동생은 이제 고함을 지르고 남편을 할퀴려 들었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식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결국 몸부림치던 여동생은 남편과 어머니가 양쪽에서 끌고 방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고성이 오갔지만 내내 잠잠해져 30분 후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 30분 동안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살인? 아빠랑 딸을 다 죽였다고? 딱 보기에도 여동생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정신 이상자라고 말 안 했잖아. 유성 씨가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는 거지? 미안해, 채진아.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인지 빨리 얘기해봐.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게 다 뭐야? 여동생분은 왜 저런 말을 하고. 채진 씨랑 첫 만남인데 정말 면목이 없네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어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저는 흔히들 말하는 팔자가 기구한 년이에요. 이렇게 기구하고 드센 팔자는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들 거예요. 어머니는 고우시고 유성 씨도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팔자가 기구하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재혼인 유성이 아빠와 결혼을 했었어요. 저는 물론 초혼이었고요. 네? 그럼 유성 씨가 어머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핏줄, DNA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우리는 남남이에요. 유성이 친모 소식은 잘 모르고 아무튼 혼자 유성이를 데리고 키우는 이웃남과 만나서 부부가 되었어요. 유성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유성이는 눈치도 빠르고 제가 속상해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나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엄마라고도 불러주고 제 품에 안겨 애교도 부렸죠. 나는 정말 유성이를 내 아들처럼 길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부부의 연이 길지 못했어요. 5년을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며 야반도주를 하더군요. 유성 씨도 버리고요? 네. 유성이를 버릴 만큼 사랑했던 건지 미쳤던 건지 정말 머리카락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꽁꽁 숨어버리더군요. 어떻게 친아들을 새엄마 두고 도망갈 수 있는 건지. 유성이는 아빠가 도망간 이후 더 제게 잘했어요. 제가 자기까지 버릴까 봐요.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더군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유성이나 저나 팔자가 너무 안타까워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다짐했어요. 그럼
도망간 남편의 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었다기보다 서로 보듬어 준 거죠. 핏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는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 버림받아 남겨진 불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유성이와 둘이 살았어요. 정말 친엄마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또 한 번 실수를 했죠. 엄마, 실수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 인생이니까요. 남편이 끼어들어 어머니의 말을 수정하더군요. 유성이랑 둘이 잘 살았으면 됐는데 제가 또 한 번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또 이혼남.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이기 전에 여자고 외로운 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만약 어머니가 혼자 계속 사셨다면 유성 씨가 더 미안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두 번째 만난 남자 역시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그게 바로 저 방에 있는 수지예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수지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복잡한 것들이 많았죠. 우리 유성이는 제가 결혼한 것에 대해 한 번도 반대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아빠, 새여동생이 생겨서 가족이 많아지면 좋다고 웃더군요. 그렇게 착하게 말해주던 유성이가 얼마나 제 마음에 밟히던지. 어쨌든 저는 수지 아빠와 결혼을 했어요. 저와 유성이, 유성이와 수지, 남편과 유성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지만 유성이를 잘 챙겼고 저 역시 수지와 잘 지냈어요. 그렇게 저희 두 번째 결혼 생활이 4년을 넘어가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어이없게 아침에 멀쩡히 다녀온다며 인사하고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심장마비였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아 몇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응급조치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버림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우리는 남겨졌어요. 이번에는 수지라는 아이와 함께. 그럼 다 거두신 거예요? 나도 불쌍하지만 저 어린애들이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나, 유성이, 수지. 누구 하나 친가족은 아니지만 그렇게 셋이서 식구가 되었어요. 기가 막히는 조합이었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네요. 도망간 첫째 남편의 아들,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두 번째 남편의 딸을 거두고 함께 산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저였으면 정말 자신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진 씨처럼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벌써 남편을 두 번이나 갈아치우고 피도 안 섞인 애 둘을 맡게 된 박복하고 운도 지질이 없는 년이 되어 있었어요. 저 때문에 괜히 유성이랑 수지까지 욕을 먹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잘 살고 싶었어요. 그 뒤 어머니가 전해준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어요. 유성 씨는 바르고 모범적인 아이로 자랐지만 여동생 수지는 완전히 반대로 자라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괜히 어머니에게 심술도 부리고 학교에서도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변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신우이를 보듬으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청개구리처럼 뛰어나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학교까지 퇴학당하고 말았고 어느 날부터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사회성도 떨어져 주변에 친구도 없는
전형적인 외톨이가 되고 말았죠. 아무리 옆에서 어머니나 유성 씨가 데리고 밖으로 나가보려 해도 꿈쩍도 안 했다고 해요. 심했을 때는 6개월까지 현관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머니는 책임감 하나로 시누이를 돌보고 있었고, 유성 씨 마찬가지로 친여동생은 아니지만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톨이로 생활한 지 5년을 훌쩍 넘겼을 때 시누이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것을 접하고 말았어요. 혼자 있다 보니 생각이나 시야가 좁아져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서 어머니나 유성씨 모두 모르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언제부턴가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는 수지가 공부 못해도 되고 어디 가서 돈 안 벌어와도 좋으니 제발 세상 밖으로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접촉하면서 외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쪽에서 수지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유성이랑 나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수지의 컴퓨터를 뒤지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찾아갔지만 절대로 애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만날 수 없고 협박을 하고 울고불고 애원을 해도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수지가 영혼이 없는 눈을 하고 아이 하나를 안고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수지 딸 지호예요. 그럼 그곳에서 나쁜 일을 당했던 건가요? 네, 신의 은혜를 입게 해준다 어쩐다 해서 애를 임신시켜 놓은 거죠. 심지어 수지는 애 아빠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요. 세상에. 애까지 낳았는데 수지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돌아왔어요. 거기서 얼마나 심한 일을 당했던 건지. 우리가 알던 수지가 아니라 멍하고 바보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내고 울고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한마디로 수지가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 돌아온 수지는 자기 딸도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육아 역시 저와 유성이의 몫이었죠. 심지어 언젠가부터는 자기 친아빠를 나와 유성이가 죽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덤비기도 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했어. 집에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수지가 자기 딸인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려다가 우리가 발견한 일이 몇 번 있었거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우선 수지를 격리 조치했어. 그러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귀가도 했다가.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어. 유성 씨나 어머니, 그리고 아이도 많이 혼란스러웠겠다. 지우는 자기 할머니를 거의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어. 자기 친엄마는 집에 잠깐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고 그 일을 오래 반복했으니까. 그런 상태면 그냥 계속 병원에 있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내가 수지를 집에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언젠가 수지도 정신이 돌아와 우리도 알아보고 지우한테도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기에 네 가족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수지가 있던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다행히 수지는 등 쪽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끝났지만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일로 수지의 정신 이상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우리는 힘든 시간을 계속 보냈죠. 다른 정신병원도 알아봤지만 한번 불이 났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제가 수지를 다시 못 보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같은 일을 또 겪을까봐. 불이 난 병원에서 데려온 지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하도 그날이 그날 같아서 지금이 몇 년도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리네요. 곱고 예뻤던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저렇게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렸어. 너무 슬픈 일이었어.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지우는 몇 살인가요? 지우가 15살 중2예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긴 했는데 집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우리 지우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는지 정말 기특해요. 맞아. 지우가 자기 엄마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도 어려서부터 받아들이고 어머니나 삼촌이 힘들 거라는 것도 일찍 알아차려서 철이 너무 빨리 들었어. 그게 제일 가슴 아파. 아직 어리광부려도 괜찮을 나이인데 아이가 우리를 더 챙겨.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지우 왔어. 잘 갔다 왔어? 어서 와서 인사해. 삼촌이랑 결혼하실 분이야. 지우 숙모 되실 분이셔? 안녕하세요. 박지우입니다. 안녕? 나는 서채진이라고 해. 지우에게서 흔히 말하는 중2병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단정하고 깨끗한 교복, 곱게 빗어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하얗고 뽀얀 피부가 저 아이를 대변해주는 것 같았죠. 단 한 가지, 지우의 눈빛 역시 유성 씨나 어머니와 닮아 있었죠. 어린아이가 갖고 있기엔 너무 슬프고 많은 것을 알아버린 눈이었어요.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고 할머니, 삼촌 모두 본인과 진짜 가족이 아닌 것을 안다면 반항심에 더 삐뚤게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우 얼굴은 정말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의 얼굴이었죠. 유성 씨에게서 느꼈던 어른스러움과 이해심,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처럼 느껴졌던 어머니, 그리고 철이 일찍 들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지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이었어요. 숙모, 저희 삼촌 잘 부탁드려요. 어머머, 내가 오히려 잘 부탁해야지. 삼촌이 나를 정말 많이 챙겨주고 아껴줘서 너무 행복해. 삼촌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삼촌이 숙모랑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우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셋은 모두 울컥했어요. 자기가 아닌 삼촌의 행복을 빌어주는 15살짜리 아이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싶었죠. 우리 지우가 삼촌을 정말 많이 생각해주는구나. 아, 착해라,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힘든 일 많았잖아요. 나도 다 알아요. 엄마가 힘들게 한 거. 아니야, 엄마는 지금 아기가 된 것뿐이지 할머니 힘들게 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지우를 낳아줘서 지우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지우와 꼭 껴안은 유성씨 어머니를 보며 저는 다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숙모, 혹시 삼촌이랑 결혼하면 따로 살아요? 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숙모? 그럼 다 말해봐. 삼촌이랑 숙모 생각하면 따로 사는 게 맞지만 할머니 혼자 우리 엄마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가 그래도 삼촌 말은 좀 듣는 편이거든요. 할머니 혼자 엄마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삼촌이 결혼하는 것이 싫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너무 좋고 축복해요. 그런데 다만 할머니 걱정이 될 뿐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숙모. 우리 지우가 삼촌이 결혼하는 게 좋으면서도 할머니랑 지우만 남겨질까봐 걱정되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에이, 안 되겠다. 지우 말 들어야지. 숙모가 삼촌이랑 결혼해도 따로 안 나가고 여기서 같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돼, 지우야?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는 지우와 달리 남편과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지나갔어요. 채진아,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내 짐을 너한테까지 나누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잖아. 그러게. 채진 씨, 오늘 처음 봤지만 채진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결혼 후 두 사람이 사는 공간은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괜히 지우가 하는 말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부담 주는 것 같아 내가 더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유성 씨, 어머니 그리고 지우까지 보니까 여기서 더 지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이 제 주변에 셋이나 있는데 안 있을 이유가 없죠. 여동생분, 아니 이제 아가씨 일도 아픔도 같이 나눌게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유성 씨랑 아가씨를 어머니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이 말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채진 씨,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채진 씨 아니고 이제 아가 하고 불러주세요. 저 이제 며느리예요. 어머니는 그동안 참은 듯한 눈물을 쏟으며 가슴에 한을 풀어내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우도 잘할게요. 그래. 고마워, 지우야. 고마워.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보였어요. 유성씨, 이제 힘든 일 혼자 앓지 마. 같이 알고 같이 해결해 나가자. 솔직히 조금 서운해. 이런 상황인 거 미리 말 좀 해주지.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 미안해. 정말 채진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가족에 대해 말할 용기가 1도 나지 않았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네가 날 떠나지는 않을까? 정말 두렵고 무서웠어. 어떻게 보면 그런 두려움을 오늘 어머니한테 내가 전가시킨 거야. 이렇게 약해 빠진 나인데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채진아. 아휴, 우리 유성씨, 내가 여태까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아주 직관일렬로 감상시켜주네.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핏줄이든 아니든 가족 식구가 되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지우야, 숙모 잘 부탁해. 저희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집은 2층 구조의 전원주택이었고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게 시어머니나 지유 모두 많이 배려해 주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해라. 듣도 보도 못한 쌍놈의 집안이다. 집에 미친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사냐 등등 입에 담기도 험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그 주제 넘은 관심들이 무색할 만큼 저희는 아주 잘 지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그냥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했고 어머니 역시 제게 잘해주셨죠. 오히려 친엄마가 하나 생긴 것 같다며 친정엄마가 질투할 정도니까요. 남편 역시 말할 것 없었죠. 성실하고 착하고 가족 먼저 생각해주는 따뜻한 남편과는 연애 때부터 결혼한 지금까지 한 번 싸운 적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서로 너무 잘 챙겨주어서 문제인걸요. 그리고 우리 제일 착한 지우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림을 통해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의 그림은 밝고 경쾌하다기보다는 심오하고 여러 감정이 섞인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그림이 너무 어두운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혼자 인터넷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같이 여러 툴을 쓱 공부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디자이너가 되겠다며 말을 하더군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패션, 책, 잡화, 도안 등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공모전도 꾸준히 내보고
스스로 더 몰두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수상도 하고 어디선가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그러던 지우가 어느 날 저녁을 먹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삼촌, 숙모, 저 대학 안 갈래요. 정말? 대학 가는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데 가서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우야, 혹시 학비 걱정하는 거야? 그런 건 일체 걱정하지도 마. 할머니가 이미 지우 대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원, 원하면 박사 시켜줄 등록금까지 다 마련해놨어. 아니에요, 그런 거. 여기서 대학은 지금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우는 지금 뭘 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입시 준비한다고 바쁠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어떤 공모전에 제가 디자인한 것을 냈는데 그게 잘 뽑혔어요. 그래? 무슨 공모전인데? 오 브랜드요. 어? 오 브랜드 공모전에 내가 도전했다고? 네. 그냥 다른 공모전 하듯이 되든 안 되든 해본 건데 연락이 왔어요. 오 브랜드면 내가 아는 그 명품 회사 아니니? 맞아요. 그 알아주는 브랜드. 제가 디자인한 걸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디자이너 발굴 차원에서 한 일종의 오디션 같은 건데 발탁이 됐어요. 그게 정말이야? 너를 디자이너로 뽑겠다고? 네 나이도 알아? 네, 그래서 곤란해하기는 했어요. 너무 어리다고. 그런데 또 저를 놓치고 싶지는 않대요. 그래서 위에 분들이 논의를 했는데 저를 유학 보내주고 싶다 하셨어요. 외국으로 디자인 유학을 보냈다가 다 배우고 돌아와 꼭 자기네 회사에 와달라고. 어? 회사가 유학 제안까지 해줬다고? 네, 모든 유학 비용, 생활비, 항공비 전부 회사가 대준대요. 대신 졸업 후에 그 회사로 와준다는 약속만 좀 해달래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지우가 드디어 일을 냈어. 제가 우리 집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아프시고 다른 식구들이 돌아가며 케어하고 있다고. 왜 그랬어? 그냥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간다고 하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아, 속상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높은 분? 사장님? 회장님? 아무튼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배웠는데 본인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고 우리 식구들만 괜찮다면 그곳에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도시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머물고 드는 비용은 일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가족들과 의논하고 이 집에서 제일 어른과 통화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래요. 어머, 유성씨. 내가 들은 게 이게 다 뭐야?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나도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애를 데려다 놓고 사기를 친 한가한 인간이 있나 싶기도 해. 진짜야, 삼촌. 그 회사에 내가 직접 가서 건물도 보고 그 높으신 분 사무실 소파에도 앉아봤다니까. 저희는 모두 놀라 까무러쳤어요. 미적 감각이 없는 저희 셋은 그저 지우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유학비까지 대줄 정도로 놓치고 싶지 않은 유망한 인재였던 것이죠. 저희 모두 있는 자리에서 회사 사장님과 통화를 마친 어머니는 감격에 눈물을 쏟으셨고 저희 모두 지우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나 잘 커준 지우가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제 가슴이 다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를 발탁한 회사는 지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말로 이태리와 프랑스 유학을 보내주었고 신우이는 좋은 병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병원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저희가 안심이 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 모두 노력한 덕분에 신우이는 역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었고요. 아가씨, 이거 사과 드세요. 맛있어요. 언니, 우리 유성 오빠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엄마한테도요. 내가 잘 못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럼요, 아가씨.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마음 편히 지내요. 자주 찾아올게요. 네, 언니. 이제는 밖에 손 흔들며 헤어지는 것이 더 익숙해진 신우이를 보며 저희 모두 한시름 놓이면서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유학 간 지우가 8년 만에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동안 어머니는 평생 하고 싶으셨던 뜨개방을 작게 오픈하셨고 남편 역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착한 남편을 닮은 아들과 딸을 잘 키우고 있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지우를 마중하러 공항 가는 길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우리 지우가 얼마나 멋있는 아가씨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앞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 가족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